최종 의견 374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박아람 PD님, 조성환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네, 아주 긴 추석이었습니다. 아 너무 길었어요. 고향 갔다 오셨나요, 다? 저는 부산에 부산?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뭐 했나요? 뭐 성묘? 부모님과 영화도 보고 효도를 좀 했네요. 성묘, 해묘? 성묘는 뭐 아예 가지도 않고 가족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좋아요. PD님은요? 유교부이라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벌초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제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시간을 못 썼습니다. 유교부의 탈을 쓴 차례는요? 차례. 그냥 차례 지내는 것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또 전주교로 아. 개종 가신 이후에 이거 유교보이가 아니고 김대건 신부 계열이구만. 천주교보이.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유교보입니다. 그자 천주보이. 허를 찔렸다. 네, 여태까지 그냥 정말 양두구육이네요. 유교? 아니 지금 천주교를 비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유도 모르겠네 하여튼. 네. 비하바로. 죄송합니다. 천주교 비하바는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사랑합니다. 네. 김소환 소기경님. 네. 옹알 거리지 말고 네, 아닙니다. 예. 네. 하라 PD님은 뭐 했어요? 어디? 저도 부산과 그리고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남해는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남해 분이셔가지고 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 계세요. 계셔서 어디 저는 유교 거리기 때문에 오, 차례도 드리고 오히려 여기서 아, 몰랐네. MZ 차례를 지금 여기. 유교걸. 아니 여기는 이제 좀 딸려간 거죠. 부모님들이 유교 부모님 지금 나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연세가. 네. 부모님이 유교 보이네. 유교걸. 저도 아이가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겨버려가지고 이번에 부모님께 처음 이 저녁을 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하나 들으시고 큰일 났어. 양두구육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어떤 반응 보이셨나요? 제가 한자 성어가 짧아서 아무거나 아는 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어떤 방송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법률 방송, 고품격 법률 방송.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네. 대충 얼버무리셨어야죠. 멀티버스라고 그냥. 논란. 어떻게 트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 계속 틀어드리면서 틀어드렸다고요? 네. 소름. 틀어드렸다고 이미. 왜 이렇게 시끄럽니? 뭐 이렇게 하지. 내가 제일 부끄럽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 된 적 없는 사람은 우리. 누구니? 막 이렇게. TV가 좋다. 어찌를 잘하노. 부끄러워. 변호사님은 맞아요? 네. 저는 아주 풍성한 바이러스로 풍성한 한가위를 여기였다. 보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웅얼웅얼 하시는 게 지금 마스크를 크게 말씀 못 하셨어 네.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네. 저희 혹시나 정 변호사님께서 크게 아프셨었어요. 며칠 전에 아픈 거예요? 나아지셨어요. 써시 몇 개야? 어시. 지금 컨디션이 몇 프로쯤이세요 그러면? 지금 컨디션은 108% 정도. 원래 이제 독감 몇 프로 만점이죠? 부모님 듣는다고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분기탱천했어. 한자성어 아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오늘 한자성어 특집입니다. 안 좋은 거밖에 근데. 그런 거. 분기탱천 좋지 않나? 양두구요 분기탱천. 어감이 너무 좋아요. 분기탱천. 분기탱천해가지고 어감이 좋은데. 그렇죠. 기세가 좋다. 그러니까 뭐 강원도 1박 2일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들 뵙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시작할 때 1박 2일 갔다 올 때 아침에 오는 날 와이프가 갑자기 고열. 그 와이프를 차 뒤에 눕힌 채 안전벨트로 묶고 5시간을 운전해서 서울에 저와 저 아이가 이제 왔는데 네. 와이프가 점점 아파서 그 다음 날 새벽에 고열이시면 힘드시지. 독감이 확진되고 나서 저와 그대로 아이도 옮으셔서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이 독감이 너무 전염성이 강해서 그러다가 따님 어떻게? 그래서 일단 저 안 궁금한 거요? 저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딸이 오히려 늦게 왔기 때문에 딸이 지금 그리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요? 네. 아 그게 맞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일단 저는 제 얘기 좀 먼저. 예. 네, 제가 일단 아팠던 사람이라는 점을 좀 네. 10월 1일 저녁 6시에 확진이 돼서 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열이 좀 오를 때 그냥 갔어 병원에. 응급실 가서 그냥 19만 원 내고 응급실 19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휴니까. 근데 요즘에는 타미플루를 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링겔로 때리더만. 그래서 여의도 효과가 좋나? 성땡 오늘 천주교 평행이론 어쨌든 여의도 성모 그것도 천주교 주님의 은총으로 제가 나은 겁니다. 그래서 아유. 맞고 네. 하루 만에 열도 없어지고 10월 2일 날 거의 완치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뭐 다른 또 뒤 후속타가 와서 A형 독감 말고 토사광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생을 했고 애가 지금 모르겠어요. 계속 열이 애매하게 열이 진단이 안 나와요? 그게? 독감이 일단 아닌 걸로 나왔어요. 아, 아니라고요? 네, 아닌 걸로 바로 아닌 걸 나왔는데 오늘 한번 더 가봐야 되지 않나. 열은 있으세요? 열 있으시냐고요? 제가 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열을 한번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 열이 얘가 한번 오르면은 원래 39, 40까지 가야 되는 애거든요. 그 정도는 좀 장타를 치는 애예요. 근데 지금 열이 되게 7.78 여기서 계속 애매하게. 미열이 있네요. 계속. 네.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즘 애 이름을 미열이라고 불러요. 제가 계속 미열이 있어가지고 농담입니다. 이건 좀 제가 네. 좀 지나친 드립이었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맞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네, 걱정해주신 전 국민 여러분, 저희 걱정 안 했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네, 네. 따님과 KU 댓글 금지 가족. 다 났고요. 예. 다 해. 교육. 빨리. 우리 애는 날 교육, 겁니다. 교육. 예. 네. 하시기를. 힘내시고요. 네. 하여튼 긴 연휴를 네. 보내고 긴 연휴의 마지막에 대본을 정리하면서 이제 평일이 오는구나 를 느끼면서 어젠 정말 진짜 출근하기 싫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왜요? 아,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 그게. 네. 이번 좀 기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요 뒤에 휴가를 붙였었더라고요. 와. 있어요 그런 사람. 네. 3일간 딱 쓰면은 며칠을 쉬는 거예요? 끝장나는 11일을 거죠. 치는구나. 한 달에 반 정도를. 내후년에 10일인가 쉬게 된다는 게 있던데. 또요? 맞아요. 언제요? 추석 쪽으로? 네, 그랬던 먼저 것 같아요. 그래요? 10월 추석 달. 때요? 네 하반기쯤에 네. 저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스크가 이렇게 네. 의사 전달을 좀 막아주나요? 아, 그래요? 말을 더 오늘, 똑바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형님께서 말을 아끼시는 그런 모습이 말 지금 안타깝습니다. 엄청 떠들었는데 바이러스 얘기만 아끼진 지금 한 않은 5분 더 떠들었는데 네. 심해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차고 맛있는 걸 많이 드시는 추석 연휴였길 바랍니다. 풍성한 시즌. 한가위. 네. 뿌잉뿌잉뿌잉. 네, 이제 댓글 그 사이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십니다. 인턴 PD님의 법률 용어 들어와 코너명 남겨봅니다. 안 응징하는 하는 거. 상황이 네, 들어와 탈락. 달라. 이거 픽스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죄송해요 장채님 재밌었어요. 그냥 한번 탈락이라고 해보고 싶었어요. 응징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맞지만 여론과 분노가 높은 요즘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응징, 즉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의 알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리던지 인지를 하던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하네요. 음주운전자 오죽하면 실탄 사용해서 잡은 사건을 보니 더더욱 잘못된 이들 날뛰는 이들 좀 자제할 수 있게 응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드정님께 방송에서 감사함을 받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방송처럼 앞으로도 정변님 자제시켜주세요. 필요시에. 오프닝 못 들었나요? 자제를 전혀 못 시켰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근데 이 감사함이 잘못- 뭐였지? 혹시 기억해요? 방송에서 감사함을 받았다고. 이 장채님이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변호사님을 자제시켜가지고. 아 자제시켜. 근데 난 아. 자제를 당했어요? 자제시킨 기억이 별로 없네. 잘 안 되시잖아요. 자제가. 전시가 안 되시는데. Self control. 네. 요새 많이 네. 컨트롤을 하시더라고. 아 그랬나? 네. 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요즘 왜 그래? 그럼 거의 좋은 뭐 방송 위해서. 아 좋은 방송을 족순의 위해서. 천적 비슷하게 이제 근데 아직 제가 성장하고 계시네요. 선재님만큼의 아 선적은 안 되죠. 선재가 이제 없으니까 자제가 안 돼서 내가 좀 뚫린 게 있다. 맞아요. 아란 PD가 날 잡았어야죠.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너무 더 심하지 적극적으로 않았어야지. 일침 이렇게 해주시면. 같이 저랑 놀 것 같은데. 드립에 목마른 MG 같아요. 느낌이.
네. 이런 게 잔진인가? 네. 아니, 끊어주고 가야 되는. 잘하신다. 맺고 끊는 건 잘해야지. 잘못된 이들 날뛰는 이들을 자제할 수 있는 응징은 필요한데 저요? 저기 죄송한데 아니에요. 지금 자제란 단어를 지금 같이 쓰시고 계시네요, 이분이. 이게 네. 실탄을 사용한다고요, 저한테? 그래야 그 얘기 정신 아니에요? 차리는 네. 제가 지금 곰이에요? 근데 이런 응징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의 알림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참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분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문제인 지금. 거죠. 네. 우리가 너무 화날 일들이 많아서 사건이 정말 응징하고 싶죠. 네. 응징. 네, 다음 댓글도 볼까요? 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퇴근길에 듣는 월요일 같은 금요일의 최종 의견. 이실직고 청취 고백하는 정변님의 순수함과 정변님과 운서박님 케미가 더 재밌어진 최종 의견의 드립은 필요해요. 딱딱하고 심각한 사건과 법률도 중요하나 쉽게 풀어주시는 조변님, 정변님 덕분에 PS 다음 주 추석이라 연휴 이후에 볼 것 같아 패널분들 미리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뉴스를 듣다 보니 21일 목요일에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거엔 강제추행 시 실수라고 주장해서 법의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협박에 의한 공포만 느껴도 성립이 되는데 기준이 광범위하게 바뀐 상황이면 실수라고 주장해서 법의 구제를 받는 경우가 사라질지 궁금하네요. 이런 사항에 대해 주제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준비를 하셨지요? 네, 화제의 판결 시간에서 이 강제추행죄 기준 판례를 변경한 네. 판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모리님이십니다. 평소 사적 제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다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사적 제재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관정과 사법체계에 의한 공적인 처벌의 강도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형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언제 한번 방송에서 다뤄주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하나 또 주셨네요. 접수하겠습니다. 솜방망이 또 나왔네. 솜방망이. 네. 다음은 주로님이십니다. 간만에 일에 완주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끊어 듣다가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주. 만점에 피디님 고정 도전하세요. 축하합니다. 완주에. 근데 왜 벌써 이별이 서글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옆 동네 뽕 PD처럼 인턴 굴레를 벗고 뿌리 내리시길. 옆 동네 뽕 얍. PD님이 또 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오, 알겠습니다. 빼꼼님 이번 방송은 시작부터 빵빵 터지네요. 한 주 휴방 플러스 업로드 일정 변경으로 10일 정도 참으셨던 개그 다 방출하시는 느낌이에요. 퇴근해서 새벽 1시에 방송 틀었다가 자꾸 빵빵 터져 잠이 다 깼어요. 하지만 제 사연의 답은 집탐에서 들으라 하셨는데 못 듣고 잠들었다가 어제 아침에 다시 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 명절 휴방인가요? 아니라고 해줘요. 이 정도면 일기 아니에요? 너무 흥미로운데 댓글이. 이랬는데 잠이 깼는데 아, 중요한 건 그러니까 못 뭐 들으시고 제 사연- 다시 안 어떡하면? 들었다가 아침에 다시 들었셨고 근데 휴방인지 주로님은 간만에 일요일 안주하셨고 네. 휴방 아니라고 해달라고 제발 이렇게 네. 하셨는데 휴방하고 왔습니다. 답도 지금 드리네요. 네. 수고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사연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청취자의 사연을 또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돌 덕질을 한 지는 꽤나 오래되었는데 늘 갖고 있던 의문이 있어 이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명 혼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직업이 있는 상태로 혼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무직인 상태로 아이돌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타 아이돌 사진을 찍은 데이터를 파는 행위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수익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무직이었다가 대리찍사 시작 후 2, 3년 만에 SUV를 구매하고 억 단위 전셋집을 구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대리찍사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았을 텐데 이대로 자시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이런 아이돌에서 파생된 사업 모델이나 수익 구조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습니다. 최종 의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증거를 수집해서 탈세로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갈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절기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항상 변호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들 저를 보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혼마 사진 진짜 잘 찍는 분들 진짜 잘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팔 때 당연히 뭔가 사업자를 내서 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어디 올리면 뭐 예를 들면 뭐 우통장 입금하면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돈을 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이 국가 뭐 국세청이나 정부로 통칭되는 이런 데에서 이걸 잡지는 못하겠죠? 잡아서 근데 너무 막 수억이 막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또 보겠지만 그렇죠. 그건 뭐 혼마가 아니어도 네. 혼나. 아니 어쨌든 그래서 아니 이제 이게 크게 들릴지 몰랐어요. 다 이게 누가 네. 떠드는 사이에 틈새로 그냥 네. BGM처럼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다 조용히 한 거죠 그 순간에? 이대로 좌시해도 되는 걸까요? 혼나 오늘. 그래서 주먹 꽉 쥐었는데. 이게요 사실 근데 퍼블리시티권이라 그래가지고 네. 사실 또 스타들의 어떤 유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하면은 이 세금 문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녀시대 감자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감자탕 집인데 소녀시대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이 소녀시대 이름, 감자탕. 사진도 네. 쓰고 이름도 쓰고. 예, 거의 혹시 좀 부정확한가? 거의 소녀시대 감자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런 게 이제 사실 소녀시대에서 광고를 한 게 아닌데 있어요? 혹시? 아니요, 못 없어요? 찾겠어요. 카라 감자탕인가? 왜 있어요? 무슨 감자탕 있었어요? 아무튼 네. 예, 퍼블리시티권 감자탕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쳐볼까요? 어쨌든 저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검색하시는.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팬이 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그 연예인 측에서 소속사 측에서 올 조치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연예인의 유명함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연예인 측에 예, 인격표시 영리권이라고 이제 민법에 명문화도 되거든요. 네. 개정안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원래 명문화 되기 전에도 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들은 있어 와서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영리 활동을 한다고 보인다면 혼나? 증거를 수집해서 탈세로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여쭤보시는 게 이제 뭐 세금 탈루 뭐 네. 그런 쪽을 공부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그렇죠. 예, 소득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소득을 얻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신고제잖아요. 네, 네. 소득세는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이만큼 내겠다. 먼저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뭐 정부에서 타당하다, 세무당국에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냥 그걸 징수하는 그런 건데 이런 형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그냥 개인 간 거래를 해서 돈을 받는다. 근데 그 금액이 많아진다고 하면 뭐 보통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금감원에서 뭐 확인해서 네. 어느 거래인지 다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음. 그것보다 적다고 하면은 뭐 잡기는 어렵겠지만 네. 예.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한다. 다른 사람이 고발을 네. 한다라고 네. 하면 당연히 세무조사 들어가겠죠. 세무조사라는 게 네. 크게 보면 뭐 네. 큰 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국가 재정 때문에 하는 거는 큰 그런 거래에 대해 하겠지만 이런 신고가 있고 탈루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간단히 조사만 하면 나오는 부분이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 뭐 어디 법인에 적을 두고 이제 회사원처럼 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맞아요. 월급을 지급을 할 때 미리 세금을 조금씩 떼놓고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이만큼 미리 세금을 받아놨으니까 1년에 번 게 얼마인데 이 금액이 뭐 많으면 더 내야 되고 미리 낸 게 더 많은 원천 징수를 한 게 더 많으면 좀 환급을 해주지 않나요? 네, 네.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거 외에는 그냥 일반인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신고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분들은 더 아닐 테고 아예 하지도 않을 테고 그러면 뭐 그게 모든 게 탈루가 네. 되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이 증거가 없이 제가 뭘 취재하다가 굉장히 탈세가 의심되는 뭐가 있어가지고 국세청에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제보를 받기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탈세가 아니냐고 하니까 그 말이 다 맞으면 탈세가 맞는데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 듣고 막 다 뒤집어 엎을 수 없잖아요. 그 맹분이 거기를. 있어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맹분이. 맹분이 없다. 맹분이 없다 아닙니까? 증거 예를 검증할 들면은 뭐 때문에 그 내부자가 무슨 통장 사본으로 막 현금이 막 입금된 뭔가 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문의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막 블로그 마켓이나 아니면은 뭐 네. 이런 식으로 파는 거는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아이돌 굿즈 이런 거요? 아니면 그런 거 공구? 말고? 뭐 살짝 그런 블로그 마켓이라는 게 정해져 어떤 저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블로그에서 막 일정 기간 동안 이거를 팔 건데, 네, 그거를 지원? 살 신청해라.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만 이렇게 팔고 그 말고는 안 팔고 이런 거는 아하. 그것도 그런 다 경우에 어떻게?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블로그에서 다른 어떤 물건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다 이런 거예요. 네. 그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블로그 어. 운영을 그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해둔 해서.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런 걸 공식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 신고를 하겠죠. 사업자 통장을 등록을 했다는 근데 거는 네. 네. 그렇군요.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말씀하시는 어, 거잖아요. 네네. 그럴 네네. 건 네이버에서 아마 관리를 좀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탈세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되게 정성스럽게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담아주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 청취자입니다. 이번 하이 테마는 사적인 제재와 이와 관련된 1년의 초등교사 관련 사건이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치주의 현대사회에서 사적인 제재가 불가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다 배운 바 있는 상식에 들어가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군가의 돌팔매질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도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을 단죄한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딸은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해 초등 선생님을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시작부터 가장 어렵다는 5학년 학생 30여 명의 담임을 맡아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딸 말로는 정말 못 견디게 하는 학부모는 반에서 1-2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학부모님들은 정말 선생님을 믿고 많이들 도와주시기에 30명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나 꼭 반에 소위 금쪽이들이 1-2명씩 있고 이들의 부모도 극성이라고 합니다. 딸도 이제 1학기를 지나고 2학기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항의와 협박과 막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모두 외동이라 모두 자신의 아이들이 귀하지만 문제는 신입 선생님들도 외동이고 귀하고 그렇죠. 맞네요. 이러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제 딸도 살아오면서 욕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으나 이제 선생님 생활 몇 개월 만에 면전에서 욕도 들어보고 했다고 하네요. 체벌과 촌지로 유지되었던 과거의 교사의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서인지 교사가 갑이라고 생각되지만 말 한마디에 고소가 들어오는 현실에서 저도 딸한테 야 저쪽에서 부모가 뭐라 하면 너도 아빠 부른다고 해 라고도 합니다. 아빠도 싸웁니다. 이 말이 뭔가 짠해. 아빠 찬스. 얼마 전에도 학생들끼리 문제가 있었고 담임의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분쟁까지 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의 패널분들의 야 너도 고품격 판물 아니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의 패널분들의 섞였나요? 아닙니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학부모 측에서 고소 등의 적극적인 법적인 방법으로 공격 시 선생님이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시 학교에서는 사실 선생님 개인 차원에서 사과하고 조용히 덮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과의 법적인 다툼은 사제 간의 싸움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무시 못하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 자신은 사업을 하면서 민형사상 재판을 많이 겪어봐서 사실 법으로 시비를 가리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가 사제지간의 싸움이라는 사회적 시선으로는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한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학부모 측에서 고소 등의 적극적인 법적 방법으로 공격 시 선생님은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온당한가? 약간 저는 온당하다의 측면 이전에 약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상황에 따라 들고 다르겠죠. 저희가 그렇죠. 예. 이따가 판결에서도 뭐 보겠지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으면 네. 아니 뭐 이렇게 설득이나 그런 게 좀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안 되고 막 소송이 들어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잖아요 소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씁쓸하지만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네. 아니 케바케로 뭐 사량에 따라서 정말 이상한 고소거나 뭐 네. 그런 거 뭐 진짜 근데 또 선생님이 잘못하셨거나 그건 네.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학부모 측에서 고소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면 네. 선생님이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묻고 싶다고 하시는데 온당하시네요. 아니 모든 네. 선생님을 떠나서 네. 예, 일단 모든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모두가 개인이라면 방어를 해야 네. 되니까. 어떤 그렇죠. 소송들은 법적 방어권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시선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네. 거잖아요. 방어권 행사야 당연하지만 사회적 시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면 그건 정말 개인적인 선택이 돼서 약간 뭐 이렇게 포기라기보다 좀 자제하면서 방어를 한다는 거겠지만 근데 이 선생님의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학부모 측에 고소를 하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건 정말 당연하다는 거 네. 아닐까요? 뭔가 그런 걸 어디 게시판에서 본 것 같아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과거에 교권이 엄청 강할 때에 선생님을 하셔서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초임이나 뭐 이렇게 좀 어린 연차의 선생님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거 좀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그런 문제 제기 좀 못하시게 이제 안 하시게 좀 해.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어린 연차의 선생님들은 그게 어려운 분위기가 완전히 거니까.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개개인한테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있지만 선생님 개인 차원에서 사과하고 덮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이런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법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개개인이 뭐 자기가 변호사를 또 막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교육청이나 뭐 학교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까지도 경우에. 들고. 네. 이분이 학부모 측에서 법적인 방법으로 공격 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온당하냐. 그러니까 질문의 의미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따라 다른데 법적인 공격 받았을 때 법적인 방어는 온당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고 당연히 하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그냥 뭐 형사 고소 당해가지고 자기가 범죄자 되거나 민사 배상해줘야 되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닌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나도 공격할 걸 뭐 고소하고 나도 이제 민사 반소 제기하고 뭐 약간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 싶은 보다 생각도 들어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네, 한다면은 그죠. 또 그 경우는 이제 정답은 묵해박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부당하거나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답은 다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 박 기자님이 잘 해주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보다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물론 합당한 공격도 있겠죠. 뭐 선생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진짜 뭐 말 그대로 진상이어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할 때 네. 학교 측에서 이걸 좀 공감을 해주고 뭐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면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까지 안 될 텐데 자기 상황을 잘 몰라주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예전에 그 논의했던 그 교권보호위원회 네, 등등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 내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어떤 행위를 당했을 때 학교 내에서 하는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학부모 측에서 아예 형사적으로 고소를 네네.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 거기까지 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나 교육 제가 그 여는 주체를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만약에 안 열어주고 이게 교권 침해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안 열어준다고 선생님이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뭐 교권 침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학부모들이 뭐 그걸 예를 들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할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따님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고충이 또 많고 그러신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사연에서 아빠 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정 그러면은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무슨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 뭐 이런 거요? 너만 금쪽이냐? 나도 금쪽이다. 잘 봐 금쪽이 됐습니다. 좀 생각보다 웃어주셨네요.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되게 약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하면서 약간 네. 자제당할까봐. 네. 오늘 더 이상 자제 안 할게요. 아 그래요? 네. 해금되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 많아 슬픈 청취자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어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21년 말 2년 상가 계약을 했고 지역은 서울이고 환선 보증금 9억 초과 대상입니다. 네, 중간 설명하면 23년 말에 이제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남으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서울 지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9억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꽤 많은 규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럼 잘 나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데 뭐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면 넘죠. 10억이 되거든요. 500에다 100을 곱하면 5억이니까 더하면 10억이 돼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 2년 올해 말에 끝날 사람이고 일부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약을 했고 계약 당시에 저희는 환산 보증금이 9억이 초과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재계약 시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자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법으로 5% 이상 인상이 안 됐는데 뭘 걱정하고 굳이 특약을 적느냐고 환산 보증금 초과 개념에 대해 모르는 듯이 모호하게 대답하여 굳이 긁어부스럼인 것 같아 특약 사항에 따로 적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년 첫 번째 재계약 시점이 되자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 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25% 이상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크게 요구하는 거네요. 와. 그리고 건물주가 주로 해외에 체류하여 본인과 연락이 안 되고 가족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 만나서 협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약에 거의 임박 1개월 미만 해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을이겠지만 요구하는 내용을 거부할 경우 계약 종료가 되면 퇴거를 해야 하는지요? 다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네. 환산 보증금 초과권에 대해서도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두로 5% 이내의 인상만 가능하지 않냐고 했던 내용을 상대가 인정하거나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이 되는지요? 세 번째 질문은 법적 다툼이 될 경우 어떻게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는지 대략 어느 정도가 사회 통념상의 범위인지 판례가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끊고 한번 답을 해보면 네. 네. 지금 아까 말한 소위 잘 나가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규정 대표적인 게 갱신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만료 전 1개월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네. 5개월 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만약에 지금 대리인조차 없고 1개월도 안 남기고 돌아와서 만나게 되면 이미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못합니다. 다만 이제 가족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가족이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인을 임대인으로 보고 빨리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만료하는 계약이라면은 뭐 11월 중에 갱신 요건 행사할 수는 있어요.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놓으면 좋을까요? 네, 뭐 가족한테? 전화해서 녹음만 해도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임대인이 아니라 좀 찝찝하죠. 그 가족이 이제 대리인이 맞냐?
근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뭐 가족이 대리해서 모든 걸 했다는 것이 뭐 있다면은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갱신을 요구하거나 할 때 차임을 네. 현 대통령령에 의하면은 그 5%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25%를 25%? 올리는 건데 요것만 잘 나가는 임차인이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 갱신을 요구할 권리 있는데 이분도 지금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보내신 음. 분도. 왜냐하면 아까 계약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도 알고 있는 느낌. 임대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아예 뭐 재계약할 때 뭐 법으로 5% 이상 안 되잖아요. 거짓말한 거네요. 거짓말 한 그러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읽어보면은 네. 그 차임 인상률에 대해서는 9억 초과 잘 나가는 임차인이라고 죄송하네요. 어쨌든 네. 그 규모가 큰 임차인에 대해서는 5% 초과 제한이 안 되니까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지금 임대인이 야 25% 올려줘. 싫으면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10년까지. 네. 그래서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는 맞죠. 그럼 말로 이제 5% 이내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녹음을 딴다거나 그런 게 남아 있으면 그대로 할 수는 있나요? 아니면은 그때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25%는 받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그냥 일단 이분 그대로. 녹음을 안 한 것 같고 상대가 인정하거나 증빙이 가능하면 네. 이라고 했는데 녹음 안 하신 것 같고 왠지 네. 상대가 인정 안 할 것 같고 네. 그냥 그런 말 했나 내가 뭐 이게 계약서에 안 적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냥 추측이지만 임대인이 그럼 있으면 증빙을 새로 만들 수 있으면요?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근데 증빙도 네. 녹취도 예를 들어 그러면 5% 안 올리기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네. 임대인이 확실히 인정을 해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뭐 법에 그렇지 않나요? 뭐 약간 이런 건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분이 이거를 네. 합의를 한 건지 네. 법이 안 그러면 나도 그럴 리 없지 뭐 이렇게 임대인이 나오게 되면은 네. 연기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예, 그러면 네. 좀 애매한 문제가 질문 생기죠. 자체에서도 모호하게 대답했다고 딱 들어지는. 그렇군요. 네. 참 전 이 사연을 딱 보자마자 이제 네. 또 이거는 우리 또 로민정 전현석 교수님께서 정답으로 풀어주시겠다 생각을 정답으로 지금. 들면서 바로 스킵. 답을 그러면은 빨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러면 법적 다툼이 될 경우에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얘기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럼 상가 운영이랑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제 25% 인상에 대해서는 이게 어차피 재계약이라서요. 네. 몇 프로를 인상할지는 임대인 마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보호를 못 받는 분이라서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특별 규정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해서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차임을 뭐 올릴 수 없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도 또 하필 공교롭게 끝난 네.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갱신 요건이 있는데 갱신을 하면서 차임 제한 부분이 뚫려 있으니까 임대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갱신 요건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 25% 되는 걸 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1조에 보면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밖에 부당매 증이나 감 그거에 따라서 이게 경제사정 변동으로 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 차임이나 보증금에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좀 이제 감액을 시도하는 방법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군요. 네. 이 특약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과 부스럼을 만들더라도 적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근데 사람이 처음에 들어갈 때 입장이 또 그렇죠. 눈치 보이고 네, 괜히 서로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장기 해외 체류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리인으로 보인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 창고를 대여해 주기로 했는데 창고가 불법 가설물이어서 구청 지적을 받아서 철거하게 됐을 때 새로운 공간이 없으면 계약서에 창고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공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애매한데 일단 계약서에 창고 공간을 제공하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공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걸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창고가 딱 하나 있는데 네. 요거를 제공하겠다 그랬을 때 이게 철거되게 됐을 때는 그 똑같은 다른 창고를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럼 뭐 임대인이 창고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불법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든지 이거는 조금 네. 선을 넘는 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은 분명히 받을 수 있고 근데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임대인이 뭐 새로운 창고를 제공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를 해서 뭔가 가게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의뢰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크고 작은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보호 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마지막에 적어주셨는데요. 뭐 보호 장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의 불이익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하게 나가라고 할 때는 임차권 존재 확인 청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예상되는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조금 차임이 25% 인상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네. 그걸 이제 소송을 해서 이기고 계속 살면서 이 부분에 걱정이 좀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아. 20% 인상을 받아들여야 좀 하는 조금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네. 예. 하지만 그렇군요. 이제 그 조성한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상담을 좀 해보시면 예. 법무법인 뭐 여러 문장. 법무법인 문장. 상담은 유료. 청취자라고 뭐 없음. 네. 혹시 뭐 무료로 조금 오시면은 대충 얼버무리네. 이 임대인 주인 같은 뭐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혹시 후속타가 궁금하시면 메일 남겨주세요.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봐드릴게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마주친 판결. 이렇게 바로 했나? 무슨 멘트 없이? 네, 아무튼 어쩌다 네. 마주친 판결이 어쩌다 집탐이 될 수도 있는 네, 지금 상황이 시간이 남았네요.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조금 남았는데 이 집탐이 또 네.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그럼 우리 결단을 내려서 네. 집탐을 화판을 2개 다 합시다. 아, 2개 다 하자고요? 네. 아예 집탐 집탐 아예 집탐을- 하지 말아 버리고요. 집탐을 그러면 단신으로 합시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때 기각됐습니다. 검찰 책임론 부상 이렇게 하고 그냥. 속보. 왜냐면 지금 시간이 진짜 애매하네요. 일단 우리가, 판결부터 그러면 전화 판결 하겠습니다. 합시다. 일단.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15세였습니다. 피해자. 네. 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A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합은 이 같은 기준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시죠. 뭐 성폭행, 뭐 강제추행 이런 거 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로 전문적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우 되게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 판례가 변경된 것이죠. 네.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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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해설을 좀 해주시면 네. 우리 형사 전문 변호사님. 네네. 네. 형전 조성환. 이제 강제추행죄는 성폭행 네. 관련해 가지고 강간과 함께 이렇게 규정돼 있는 범죄인데 강간이랑 그 동일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다 보니까 좀 강한 정도의 네. 폭행 협박 그러니까 한거 곤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가 필요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해 왔고 좀 엄격한 판례가 거죠. 엄격하게 봤었죠. 근데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범위가 뭐 광의, 최광의, 뭐 협의 이렇게 해서 많이 나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정말 한거 불능할 정도로 막 때려서 정말 유형 형사로 강하게 해서 막 그냥 구타하고 강타하고 이런 것 정도 네. 또 폭행이라고 하는 반면에 그냥 물건을 이렇게 그냥 그 사람 옆
앞에 던지는 것도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예, 그냥 그것도 폭행으로 포함되는 그냥 유형력의 행사. 그냥 정말 손만 대고 이렇게 살짝 밀었다 이런 것도 폭행이 되니까 폭행 폭행의 범위가 다양한데 범위가 엄청나게 네.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이제 강간, 강제추행, 강도에 있어서만 최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반항 을 불가능이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을 정도.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정말 이뤄야 강력해야만 한다. 예. 그러니까 성립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원래는. 강제추행이라는 게 본래 이제 뭐 이성의 신체를 이렇게 뭐 만지거나 동성 포함? 뭐 쓰다듬거나 이 정도한테도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폭행 협박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네. 뭐 항고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냥 툭 치면 되는 거니까 강제추행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냥 그 자체로 몸을 그냥 손을 대는 정도 그냥 유형력 행사 뭐 그 손 대는 것도 아니라 뭐 어떻게 약간 뭐 다가가는 정도로 뭐 정말 약한 유형력 행사도 이제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에 포함되게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가 아니라도 그렇죠. 내가 무서움을 느낀다거나 피해자가 네. 그런 것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그쵸. 본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판례가 바뀌기 전에도 기습추행이란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골목길에서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이런 것들 예전에 뭐 몹쓸 커뮤니티에서 막 이런 것들 막 무용담처럼 올리기도 네.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툭 치고 가면은 이게 반항을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뭐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은 강제추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네요. 툭 치고 지나가니까 네, 뭐 네. 반항을 뭐 할 생각이 나지 않는 찰나니까. 네. 근데 예전에 이걸 처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기습추행은 유형력의 크기를 불문했었어요. 원래도. 그래서 사실 이 사건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촌 여동생이니까 아마 방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척이니까. 네. 그 애가 어려요. 15세란 말이에요. 피해 여성이. 그리고 얘가 지금 보니까 고등 군사법원이니까 남자애는 뭐 휴가 잘 나온 모르지만 뭐 20, 뭐 20대 초반이 아닐까. 그랬거나. 네.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보는데 이것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했으면은 기습추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로 안 간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약간의 뭐 시간적인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뭐 네. 끌어안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뭐 장난하듯이. 왜냐하면 사촌끼리 장난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뭐 장난은 아까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장난인지 뭔지 애매한 상황이 계속 되다가 이제 이게 추행을 한 거죠.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기습추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대단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2심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15세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는 이제 아청법이 있어서 그렇게 성인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 정도의 그러니까 판례 바뀌기 전에도 그 강제추행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니어도 위력추행죄가 있어요. 처벌을 받은 거예요. 2심에서도. 그러니까 강제추행 부분 말고 다른 걸로 더 약한 거. 벌금 1,000만 원을 받긴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논의는 아동 청소년도 물론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성인인 경우에 더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제가 아까 15세를 읽은 이유가 이 사촌 여동생이 뭐 19세 20세다. 얘가 성년이면 네. 이게 이제 무죄가 날 수도 문제가 있는 나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부들부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위력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장난인 줄 알았는데 뭔가 뭐야 왜 이래 이 정도로 이렇게 신체를 만져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대법원이 좀 하드캐리했다. 그렇죠. 요걸 좀 바꿔주면서 성인일 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무죄니까 그거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재판부가 판결한 이유를 보면은 네.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토대가 됐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지. 피해자들한테 너 진짜 저항을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항을 진짜 제대로 했어? 아니면은 뭐 너를 진짜 못 벗어나게 하려고 피의자가 정말 강하게 협박을 하거나 뭘 하긴 했어? 방법이 너도 없었어?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의 이걸로 나갈 수도 있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이 좀 열려 있었잖아. 일들이 있어서 불끈. 아오 나왔습니다. 네. 아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바탕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성폭력 범죄에 됐나 대한 싶긴 해요.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서 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셨답니다. 그 앞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제 그분은 이제 이걸 보고 약간 우려처럼 하신 게 아 그랬어요? 기준이 광범위하게 바뀐 건데 그런 얘기 그러면은 뭐 죄를 저질러 놓고도 뭐 실수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구제받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협박에 의한 공포만 느껴도 성립이 되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된다는 식이셨어요. 대법원 관계자가 뭐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뭐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직접 연관이 있는 바뀌어서 건지는 우려하셨다기보다 애매하지만, 네. 이게 원래라면 이제 네. 폭행 협박이 강했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좀 약한 폭행 협박인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실수인 경우가 많았다.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네. 하니까 이런 그 빠져나가는 그런 게 사라진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질문 자체는 그 네가 가라 내가 사라진다. 가라. 사라진다. 의도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없으신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하정 기자님 의도로도 보이는 게 읽은 의도로도 네. 뭐냐면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몸이 닿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니 내가 고의가 없었다라고 음.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실수한 아, 경우 협박. 이런 네. 우려이신 것도 같아요. 사라질지. 근데 이제 궁금하다. 답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고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바뀐 거는 네. 강제추행에 필요한 힘의 정도가 바뀐 거고 네. 어쨌든 강제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되지 과실추행죄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가 저기 몸싸움하다가 그렇죠. 밀쳐가지고 옆에 있는 여성의 뭐 신체 부위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이게 의도가 없어 이제 법원이 판단하겠죠. 뭐 CCTV 보든지 해서 여성도 뭐 느끼는 게 있을 거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싸움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는 무죄예요 원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못 빠져나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핀트가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이 되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게 뭐 성인이었으면 좀 더 이슈가 컸을 거고 어찌 보면 오히려 근데 이 땡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상황이니까 근데 아마 성인이었으면 2심도 이건 무죄하긴 좀 그런데 하면서 강제추행 유지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게 사촌 관계고 집안에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이거 좀 추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의 폭행허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가해자 입장에서 그럴 한번 수 해보자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냥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뭐 오빠 말 안 들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 막 섞어가지고 해버리면 이거 이제 처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사회 초년생 피해자라고 생각해봐요. 20세 그러면은 무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니 사촌 오빠 그러면은 저쪽 방 가면은 뭐 이모도 있는데 얘기하면 되지 않았냐. 근데 이게 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죠? 이게 지나가면서 뭐 딱 기습추행도 아니고 딱 차라리 기습추행이면 그냥 처벌. 근데 뭐 이렇게 저래 뭐 신랑이 하다 하면은 기습추행이 아니면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많이 필요하면 이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끊어낸 면에서 아주 잘된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판결이 두 가지. 강간죄가 지금 바뀐 건 아니죠. 사실 그죠? 강제추행죄가 이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이게 비동의 간음하고 직접 맞닿는 논의는 아닌데요. 네. 만약에 이제 강간도 이렇게 바뀔 것인가? 강간이 이제 삽입을 하는 범죄고 그 외에가 다 추행이 되는데 강간도 이렇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것까지 바뀐 건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예.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바뀐 그리고 거죠. 강간이 또 바뀌는 게 꼭 과연 좋은 방향이냐도 생각해봐야 할 수 있는 게 강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럼 비동의 간음죄 논의는 더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들어간다고? 규정으로도 왜냐면 우리가 네. 지난번에 비동의 간음죄 논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네, 있는 네, 네. 규정에 폭행 협박을 넓게 하면 제가 약간 되지 그쪽 않느냐. 입장이긴 했는데 넓게 하면은 네. 이제 비동의 간음죄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지 않냐인데 네, 네. 이거는 폭행 협박이란 말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법원이 기준을 제시하기 나름이거든요. 법원이 이거 아주 넓게 해가지고 웬만한 걸 다 처벌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비동의 간음죄 논의가 오히려 죽겠죠. 그럼 오히려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꼭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 판결이 이제 되게 막 엄청나게 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전화판으로 했어요. 원래
대법원 판결은 입장 변경된 걸 맞는데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엄청나게 넓게 보고 있었어요 강제추행을.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에서 남녀 팀이 이제 MT를 맞아요, 갔는데 그 여자분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군요. 남자가 그 건너에 있는 핸드폰을 좀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손을 뻗다가 이렇게 손등을 스쳤다. 여자의 손등을 예, 스쳤다. 이걸 고소를 했는데 강제추행이 인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환거불능이냐고 그냥 손등만 스친 건데 네. 그런 형태로 두 개를 엮어서 고소를 했는데 그렇게 강제추행이 됐다고요? 예, 강제추행이- 손등을 한 10번 스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 그것도 스친 아니고. 것도 본 사람도 없고 그냥 피해자 말만 있고요. 아, 그런 경우도 그러고 있군요. 그냥 고기 먹는 식당 자리에서 옆자리에 그거는 판결문 좀 보고 싶네요. 옆자리에 앉다가 이렇게 좀 다른 뭔가 있나? 몸을 쓰다듬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다른 몸도 있고. 아, 그 몸도 쓰다듬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같은 뭐 일에? 피고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한 건에서 그 두 건으로 이렇게 한 강제추행이 사람이니까 아마 기소됐는데 몸을 쓰다듬은 게 근데 몸을 쓰다듬은 건 이제 좀 증거가 조 변호사 보기엔 좀 없었는데 다 없는데 그게 피해자가 유죄가 그렇게 되면서 느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두 건이 된 거네 손등까지. 그렇죠. 공소사실 두 개인데 그냥 피아노에서 치다는 손등을 스쳤다는 걸로도 인정이 잘안 되네. 됐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추행에 대한 굉장히 그런 넓었네요. 게 되게 넓게 법리 실무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맞네요. 기준을 확실하게 이제 좀 넓게 보자 이렇게 정해주신 거죠. 그 피해자는 손등인데 피의자는 이거 아니었어요? 그럼 저도 잘 손등끼리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손등끼리 완전 스치는 거는 아 지금 이게 예. 정치자분들이 안 보이는구나. 손등끼리 이렇게 살포시 잡는 느낌. 이거는 강제추행이 되거든요, 사실. 아, 싫어. 네. 이게 특히 어디서 많이 아니, 일하는 줄 알아요? 근데 공소사실도 그 피해자 말도 손을 잡았다가 아니라 잡았다가 아니야. 그냥 스쳤다. 스쳤다는 좀 그러네. 그러니까 공소사실 자체 제가 말한 거 이렇게 스쳐도 제가 기분. 그렇지 이것도 제가 말한 건 어디서 그런 거냐면은 회사에서 마우스 같은 거 아, 그런 잡아. 거는 그건 진짜로 덥석이지 않습니까? 그건 덮은 거지. 예. 살포시. 의태어를 이 사람아 의태어를 그런 의태어를 덥석. 어? 이 친구 아주 덥석 놀랐네 우리가. 어? 네. 가슴이 폴짝폴짝하네. 또 실무에서는 또 그렇게 그래 다가오실 좀 많이 수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배우셨습니다. 이제 좀 피의자 예. 입장에서 네. 억울한 그런 사건도 좀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흥미로운 부분은 대법원에서 네. 그 한 분이 네. 유일하게 한 분이 아니 왜 바꾸냐. 아, 원래 이렇게까지 뭐 반환 곤란해야 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 뭐라고 하셨냐. 네. 근데 요 놈은 네. 반환 곤란하게 했다. 아, 이걸 이분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어. 원래대로도 이놈은 나쁜 놈이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경우 우리가 별개 의견이랍니다. 반대 네. 의견이 아니라 네. 결론은 다 충분하다. 유죄인데. 네. 근데 바꾸진 말고 네. 이놈은 이제 반환 곤란. 이분은 반환 곤란을 뇌 속에서 아주 넓게 보시는 대법관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 이동원 대법관님의 뇌 속에 관해서. 네. 아 이제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네. 있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집중 네 하시죠. 탐구 단신. 짧았어요. 기자 톤으로 한번 네, 와, 기자 톤으로 7 오전 여기서 안 돼. 준비 안 했지? 아니 하려면 하지만 빰빰빰빰. 어차피 지금 길게 못 해요. 네, 빨리 할게요. 진짜 기자 톤으로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웃지 진짜 마. 웃지 말고. 네, 웃지 마. 너무나. 웃으면 가만 안 둬.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를 한데 모아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는데 방탄 논란 등이 일었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청구됐던 네. 와, 우리가 세 명 다 입틀막을 하고 있었어. 아니 근데 이게 쓴 게 제가 이거 했어요. 했어 안 했죠. 오, 그 네. 준비. 우리 지금 아니, 청취자 여러분 이거 방송 안 끊고 그냥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멋지다. 진짜 확 달라 보인다. 아니 이 투가 이렇게 읽을 투로 적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안 맞아요 지금. 아, 그럴 수는 있겠네. 제가 뭐 그래도 했는데요. 잘 이렇게 잘하더라. 지금 써놨잖아요 다. 아니 어디 있는 걸 보고 읽은 거야? 날씨 이거 일시도 없는데 뭐 여기 이전에 다 써놨잖아요. 어디 보고 읽었어요? 어디 보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대본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와. 잘하신다. 성대모사 해볼까요? 더 콰이엇이 뉴스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할게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이거 신문선인가요? 꼬매요. 래퍼입니다. 래퍼. 아무튼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이모저모와 네. 구속영장 청구 혐의 그리고 그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뭐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그 사유에 나오니까 뭐 본 재판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또 단정하기 비판도 어렵다.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검찰에 대한 비판도 또 그렇죠. 있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네, 그런데 기각되었기 때문에 자범들도 네.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제가 시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이거 어떻게 하죠? 다음 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다음 이미- 주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방송 듣고 또 좋아할 것 같은데. 기각 2편? 갑자기.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말씀하세요. 아, 네네. 그 위증교사 쪽인데요. 네.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움. 네. 이게 되게 모순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원래 이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 사전 구속을 해서 뭐 검사는 10일 그리고 연장해서 10일에서 20일까지 최종 그 20일을 동안 또 집중적인 수사를 하겠다. 네. 거의 뭐 매일 불러서 그렇죠. 수사를 하면은 뭐 15일에서 20일 사이까지도 수사가 되니까 네. 그 구속 기간 사전 구속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해서 증거를 더 찾아내서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그 구속을 하는 건데 위증교사는 이미 지금 증거로도 다 되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더 조사를 안 하고 증거를 앞으로 취득해야 될 증거에 대해서 네.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뭐 인적 증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접촉해서 증언을 뭐 진술을 바꾸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네. 증거 인멸인데 이미 나와 있는 증거가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도 이미 유죄 갔네? 뭐 재판 가면 그냥 기소 유죄 받겠네?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증거 다 있는데 뭐 무슨 인멸이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실제로 영장이 이번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평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밟으면은 사실 뭐 말할 게 별로 없고 밟으면은 뭐 밟으가 유죄는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뭐 오죽하면 밟으겠냐, 구속까지 되겠냐,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뭐 구속되고도 무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기각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기각 같은 경우에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많다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충분하다.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잘 처벌하기 바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사실은 위증교사 부분은 녹취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더 관여 정도가 뭐 좀 애매하다. 의심되는 게 있다는 그러니까 식으로 뭐 나오기도 백현동 하고. 네. 검찰은 이제 증거가 좀 차고 넘친다고 말을 해서 우리는 사실 증거를 못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고 보통 이럴 때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검찰총장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고 저 한동훈 장관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렇죠. 약간은 얘기를 이제 하니까.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말하면 좀 선을 넘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 정도로 되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의심스럽다는 정도로 이게 판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야 이거는 뭐 좀 확실하게 직접 증거는 별로 없는데라고 말을 했잖아요. 다른 큰 혐의들 네. 배임이랑 대북 송금하고 예. 백현동 배임에 대해서 특히 대북 송금은 조금 네. 좀 대북이라는 것이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선입견을 가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특히 더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결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그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디 있었지? 거기 좀 읽어주시면. 현직 정당 대표고요. 맞습니다. 네. 현직 정당 대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그러면 이건 좀 그러니까 현직 당 대표여서 정당 대표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얼굴 다 알려졌는데 어디 네, 도망가겠냐 어디 뭐 이런. 근데
건데. 편의점에서 막 보고 막 이렇게 윤석열이다 막 이재명이다 막 네. 얼굴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죠. 증거인멸은 오히려 뭐 권한이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럼요. 더 이렇게 반- 뭐 그렇죠.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압박을 줄 생각해 수도 보면은 있고 뭐 한데. 김건희 여사나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이라서 네.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아니죠. 증거인멸을 더 잘할 수 잘할 수 있는 있는 고위 네.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이 그래서 있는데. 요 말은 좀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약간 저도 그 부분이 좀 씁쓸해요. 그랬습니다. 그게 뭐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이었으면 그러면 증거인멸 염려가 더 큰 거네. 그죠? 일반인은 도주 우려도 큰데 증거인멸 염려도 크냐. 억울해. 일반인인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마음에 안 들었던 설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원경 기자 취재 파일에 따르면 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이 3.1%인데요. 구속영장 기각률은 18.6%였고 결국에는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그렇죠. 유죄 나온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예. 네. 야, 기소를 정말 진짜 엄청난 경우에 하는구나. 무죄율이 3%면. 근데 구속 상태에서 또 재판 넘겨진 사건 무죄 비율은 0.6%. 구속 기소의 경우에 여태까지 무죄는 0.6%. 우리가 거의 그러면 구속은 유죄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영장 발부가 또 유죄는 아니다는 것도 아니죠. 99.4%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0.6%가 있으니까.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을 때 무죄 6%도 비율은 아니고? 3.6%이기 때문에 아하.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도 낮기는 낮죠. 네. 구속의 낮죠. 구속의 무죄 비율, 구속 기소의 무죄 비율이 0.6, 근데 불구속 기소의 무죄 비율이 3.6이니까 3.6. 예. 그러면은 이재명 당 대표의 무죄 확률이 6배로 올라갔네요. 0.6이랑 3.6이니까 맞죠. 6배 높아지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겠죠. 지금 유죄로 그렇죠. 보이는 범죄들이 유죄가 아닐까라는 상당히 강한 의심이 드는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유죄는 아니긴 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해 지난번에 그 조국 그 전 장관 사건도 구속영장 기각이었거든요. 근데 1심에서 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네. 구속영장 기각이었는데 1심 유죄 나왔잖아요. 네. 맞나요? 그죠? 그랬던 그래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또 2심은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검찰 책임론은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니까 네. 방송 끄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재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재청구는 뭐 재청구를 당분간은 하기는 어렵죠. 어려울 아, 것이고 현실적으로 네. 아마 그냥 그 얘기는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방탄국회는 정말 네. 실망스러웠습니다. 음, 이재명 대표 스스로 네. 포기를 해놓고 이거는 부당하니까 무슨 뭐 회기 아닐 때 비회기 때 했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그때 방송을 했으면 제가 그거는 욕을 지금 방송을 해도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 전날에 부결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또 직접. 네, 부결 SNS 호서 이게 네. 오히려 기각되고 나니까 그게 더 욕먹을 일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맞섰으면은 진짜 멋있게. 네. 근데 어쨌든 기각이 된 게 큰 것 같아요. 기각이 돼서 그건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 스스로도 그거를 폐지하겠다고 예전에 네.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그 뒤에 숨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네. 제가 유무죄. 이그 기각 이후에 저희 의뢰인이랑 네.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 네. 옛날에 국정농단 사건에는 안종범 수석의 네네. 수첩이 수첩. 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그건 이제 뭐 그거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돼버리니까 네. 그 뭐 인정이 다 되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다 말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네네네. 다 얘기랑 녹취록도 결국에는 말한 걸 녹음해서 말이 이렇게 그 말이죠 말. 많아진 거잖아요. 이 증거를 그 증거 중에서 어떤 거를 정말 취사 선택해서 뭐 믿을지 그런 싸움이라서 맞아요. 좀 결과가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 일반적보다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이화영 씨도 뭐 검찰에서 말이 한 번 바뀌었고 어떤 진술을 믿을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무튼 단신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신이 아니라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중신 정도. 중신? 네. 중신 알겠습니다. 한번 서. 박원경 기자 취재 파일 아주 놀랍습니다. 박하정 기자 내가 중신 한번 쓸 거야. 박원경 기자 잘 양복 한 지내나요? 번은 주겠지. 하고 얘기하세요. 하고 네. 진짜 해주시고 선 양복. 선 양복이요? 양복 먼저 받고. 그럼 안 해. 네, 알겠습니다. 시간 조절을 다 하면 잘 해서 네. 충분히 풍부한 얘기를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